인망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그물 적재 불량에 따른 선박의 복원력 상실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침몰 선박은 평소보다 많이 잡은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하다 선미가 왼쪽으로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 기준에 반발하며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홍콩 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 수백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앞에서 3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딴 공개 발언 뒤 가입자 수십 명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 항의성 예금 인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당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3층 거주자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은 A씨가 피우던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른바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2년 동안 한국인 용병 15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고 현지 시각 14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 용병을 추적하고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한국인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대가 11개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각 지역 시간대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후보는 모두 4명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푸틴 대통령은 승리할 경우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오는 5월 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공무원으로선 파격적인 보수를 제시하며 우수 인재 모집에 나섰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공개한 채용 예정 인원은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6, 7급 연구원 28명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2월 전국 주택 가격은 1월보다 0.14% 내려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은 0.14%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8% 하락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가자지구 전쟁에서 사용할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미국에 보냈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미국 인도적 지원에 가자지구 반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완 퇴역 장군이 타이완 동부 지역에 출현하는 중국 군용기의 움직임이 심상찮다고 경고했다고 중국 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한류, K-팝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빌보드 차트에 우리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올라오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근 아이돌 에스파의 멤버가 자신의 열애를 두고 팬들에게 자필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어 해외에서까지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K-팝 시대 아이돌과 팬 문화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열렸던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사회를 꿈꿉니다. 이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슬기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모바일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에스파의 카리나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아는 분도 계시고 저는 잘 압니다만 제 덕후를 또 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K-팝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튼 간에 한류 팬 전 세계 이 K-팝 동호회 회원이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네요. 2억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류 팬을 어떻게 집계할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류 관련 동호회 회원이 2억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에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장한 숫자인가를 보면 2012년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류 열풍을 무엇이 견인했나라고 보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K-팝 여파가 크고요. K-팝 동호회의 비중이 68%였고 이어서 K-드라마 동호회가 10%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구체적인 곡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올드팝 그러면은 뭐 아메리칸 팝 또 영국의 브리티시 팝도 있고 뭐 이웃 일본의 J-팝도 있는데 그들과 비교할 때도 비교해 보더라도 K-팝 이 한류 팬들의 성장세 또 숫자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네. 대륙별 구분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한류 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맞습니다. 1억 4,900만 명이 한류 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보자 하면 미주 지역, 아메리카 대륙 지역이에요. 네. 특히나 주목할 나라가 멕시코인데요. 전년 대비 한류 팬이 80%나 증가를 해서 2,700만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라별로 따지면 중국에 이어서 한류 팬 순위가 2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 4위인데 미국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빌보드 차트에 BTS가 올랐다든지 네. 아카데미상에 기생충이 많이 노미네이트 돼서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중문화 전반에서 한류의 입김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제가 뭐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J-팝 이웃 일본에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팝 또 일본 콘텐츠를 또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그 지점은 이번 현황 조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절대적인 숫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뭐 70억 인구 비유도 하는데 2억이라고 했을 때 그걸 따졌을 때도 사실 이제 J-팝하고도 위상이 그렇게 뭐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식 평론가 조금 보충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2012년에 비하면 우리 K-팝의 이 K-팝 팬들의 규모가 24배나 늘어났다. 이건 좀 엄청난 거고. 자, 방금 전에 김은식 평론가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 출연하신 팬들의 태블릿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늘은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또 다른 뭐 미국의 팝 또 일본의 팝 K-팝이 유독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대비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2020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2020년에 1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년 새에 2배가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속하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매년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 3년 만에 2배가 뛰었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반사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K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집에서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K-팝의 전략 중에 하나는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어 가지고 홀리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은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 듣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디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디깅 컬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K 콘텐츠, K-팝 팬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도 혼자서 블랙핑크의 뚜뚜뚜뚜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팬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게 팬이 됐는데 외국인들도 더 많이 팬이 된 거죠. 그래서 2배나 이제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인기 있는 이유를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랜 시간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청춘들의 대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 하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아이돌에서 아이들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야,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무슨 세계 청춘들을 대변하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새해 바뀐 게 바로 그 중심에 우리 K-팝 아이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단발성 인기가 뭐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이제 2004년에 동방신기가 네. 그때 활동을 하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많이 쏟아진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까지 인기가 계속될 것 같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윤호 같은 경우는 지금 38살이어가지고 곧 40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곧 사라지겠지. 아직도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K-팝은 좀 있으면 사라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장수돌로 이제 장수돌하니까 무슨 특정 브랜드 같은데요. 네. 장수돌은 이제 단명이 아니고 10년 이상 활동을 하는 아이돌을 이제 장수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장수돌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고 동방신기, 트와이스 또 요즘에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도 10년 차에 오르렀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대표성입니다. 네. 제가 이게 K-팝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븐틴이 13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세븐틴이 대단하시네요. 17명이 아닙니다. 네, 13명인데 여기에 유니트가 3개가 있고 원팀이라고 해서 13 플러스 3 플러스 1 이래서 세븐틴이더라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자제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 K-팝 팬들이 많이 늘어난 물론 우리가 과거에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이 가요 무대를 열었던 그런 우리 선배 엔터테이너 분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했던 그런 K-팝 아티스트가 그러면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부인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인정할 수 네. 있는 BTS의 등장이 아닐까 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가고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호응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사실은 콘텐츠나 실력이나 심지어 인성까지 지금 또 군대까지 가서 훌륭한 어떤 군생활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또 그 팬들이라는 아미가 전 세계에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 팬덤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느낌? 그래서 BTS는 BTS의 어떤 그 몇 명의 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간통하는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BTS 없이는 뭐 K-팝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BTS를 불타오르네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야, 이 노래는 뭔데 너희들이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춤추고 있니?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매료되는 측면이 있고 빠져들어가요. 그 안에 네. 있는 사회 인식, 철학, 자기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10대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 또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40, 50대 아줌마들이 이제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자회 갔는데 BTS가 있는 요만한 비타민을 파는데 낱개로 그거 사러 줄 서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놀랬습니다. 어르신들도 엄청 좋아하는 팬이란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정말 점점 더 K-팝은 노래뿐만 아니라 진짜 이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들, 또 엔터테이너들의 다른 또 매력들로 우리가 또 더 열광을 하게 되는데 이정필 교수께서는 이제 또 물리학을 전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K-팝 콘텐츠가 급격히 확대되기 이전에 또 우리 아티스트들과 또 정말 많이 K-팝 전성시대의 아티스트들의 뭐 좀 차이점이라면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차이점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그게 또 우리 K-팝 콘텐츠를 올리는데 도움을 줬을 텐데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K-팝의 어떤 원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90년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연이 가장 좀 극적이었던 것 같고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그것의 어떤 활짝 전성기를 만개시켰던 것이 2000년대 전에 뭐 H.O.T.라든지 뭐 그 이후 동방신기라든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을 했다면은 이것이 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데는 역시 그 2010년대 이후에 BTS가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좀 새로운 매체의 역할이 엄청나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성장을 하는데 K-팝이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점이 이제 필리핀이었다고 하죠. 네. 동남아에서 영어를 쓰는 거기서 미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건너가게 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듯이 그 전에 사실은 K-팝이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소통의 수단 이것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이렇게 좀 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네. 그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련화됐던 것 같고 BTS가 성공한 것이 정말 기적적이었던 것은 중소기업 출신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 이전까지는 대형 기획사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좋은 어떤 결과물을 냈다면은 그것이 이제는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중소기획사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아이돌들을 내놨고 그것의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가 BTS고 BTS의 제가 그 우울할 때마다 보는 게 그 BTS 2018년 멜로뮤직 어워드에 그 아이돌 공연을 한 게 있어요. 아이돌 연곡으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안 보신 분 한번 꼭 보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야 이것이 K-팝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공연. 이거는 아마 그냥 올림픽 개막식 무대 정도도 저 정도 할까 싶을 정도의 네. 엄청난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굉장히 좋은 때깔에다가 뭐 완벽한 안무에 그러니까 저렇게 격한 안무를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 살 수 있을까? 거의 지금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도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극한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볼거리 어떤 높은 퀄리티를 그런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K-팝 팬덤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과는 다른
또 서양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해서 평가하더라도 그 완성도가 이건 정말 대단해. 정말 아티스트 중에서도 최고야라는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한류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마냥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룹 SM 소속이죠.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 씨와의 교제가 이게 뭐 팬들의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졌는데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에스파를 아는 분도 계시고 카리나를 아는 분도 계시고 이재욱 배우가 누군지를 아는 분도 지금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도 누구인지를 해주시면서 어떤 사태인 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에스파라고 하면 소위 이제 요즘 나온 4세대 걸그룹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리나라는 멤버가 리더이기도 하고요. 팬들에게 효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팬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멤버거든요. 퍼포먼스 같은 게 굉장히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이재욱 씨 같은 경우도 자기 필모를 하나씩 잘 쌓아오고 있던 배우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27일에 한 연예 매체가 열애설을 보도했고 당사자들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팬들이 보낸 시위 트럭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적힌 문구가 좀 섬뜩하리 많지 무서운 느낌이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카리나,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니?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직접 사과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추궁을 하는 겁니까 팬이? 그렇죠. 추궁을 하면서 너는 팬들이 주는 사랑으로 부족해서 연애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한 것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트럭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중국 팬들이 보낸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이 에스파라는 그룹이 이제 특히나 좀 중국 팬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거든요. 그 4세대로 분류되는 유명 걸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인 멤버가 있는 닝닝인가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그 멤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팬들이 이제 큰손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주로 공동 구매를 통해서 이들 앨범을 구매합니다. 근데 한 명당 뭐 30만 장, 40만 장 정도까지 구매할 정도로 한 명이요? 네, 큰 손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소비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열애 사실이 보도됐던 그날에 SM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일만 해도 3%대 급락을 했는데 SM 그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하루 만에 667억 원이 증발했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주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종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면 어떻게 팬이 사랑하는 존재가 카리나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카리나하고 프랑스 칸 영화제인가요? 거기도 갔었는데 뭐 프랑스 국민들이 팬들이 열광했을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에스파의 카리나인데 카리나의 남친이 생겼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남친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다. 이걸 지금 공격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연예인 아이돌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좀 지켜져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 이면에 나타나는 새로운 아이돌 팬덤 문화의 어떤 변화 양상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한번 사태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팬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같이 지금 팬들이 이렇게 무슨 포털 카페에 간다든지 무슨 어떤 게시판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SM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에서 만든 그 디어유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팬 전용 이런 플랫폼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유료 가입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어떤 팬과 그 아이돌과 관련된 여러 굿즈 판매라든지 뭐 행사 관련된 이벤트 공지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요.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특히 버블에서는 그 아이돌과 팬들 사이에 어떤 그 메신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하셨듯이 카리나가 거기서 버블 효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거기서 굉장히 팬들하고 소통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팬 플랫폼을 통한 어떤 팬과의 굉장히 어떤 그 끈끈한 유대. 그래서 팬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아이돌이 나랑 어떤 개인적인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친밀도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팬들도 충성심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반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에스파 미니 앨범 3집 같은 경우에 총 판매량 한 200만 장 좀 넘었는데 네. 여기서 그 카리나 중국 팬카페 카리나바가 공동 구매한 게 47만 장이 넘는데요. 4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일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아이돌을 키웠다라는 어떤 부모의 마음. 내가 이렇게 내 자식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너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 팬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 좀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뭐 사생활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이 팬들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다른 어떤 걸그룹 팬들 지금 4세대 걸그룹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뭐 르세라핌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네. 그런 새로운 걸그룹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지지하는 걸그룹이 순위가 높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앨범도 많이 사야 되고 네. 그게 일종의 그 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어떤 뭐 놀이 게임 내지는 뭐 심한 말로는 뭐 전쟁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써간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성심을 다해서 나는 전쟁 치르듯이 돈을 써가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종의 팬과 이 이른바 아티스트가 하나가 돼버린다. 그게 완전히. 어떤 수익의 개념에서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거죠. 팬 네.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이제 육성 팬덤이라는 현상 요것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어떤 변화이고 네. 이 와중에서 나온 어떤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한참 전에야 H.O.T와 뭐 잭스키스의 대결이었나요? 뭐 그 정도만 웃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옛날이군요. 아니요. 저 네네. 학교 다닐 때. 자,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카리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뭐 주가도 SM의 주가도 내려갔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카리나가 자필로 사과 편지를 올렸고 이를 두고서 영국의 BBC는 악명 높은 K-팝 사업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과 편지를 카리나가 올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 또 경제적인 회사의 기획사의 타격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손편지까지 쓰게 된 건가요? 일단 아까 트럭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편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BBC에서 비판 보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는 이 소속사와 팬들의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신인의 데이트,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K-팝 스타 카리나가 연애를 공개한 후에 사과했다. 이 분노한 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비굴한 사과문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K-팝 스타의 소속사들은 그들을 연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로 세일즈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견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는 사과문의 편지의 일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했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 마이 그러니까 이제 팬덤 명입니다. 상처받은 부분은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싶다.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성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제의 지점은 연애한 게 미안해할 일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과문을 했다라는 게 이제 BBC는 비굴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손 변호사님 그럼 지금 카리나의 손편지 내용이 손편지죠. 이 편지 내용이 사과 편지 내용이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상? 사실은 연애를 하라 말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옛날에 우리 G.O.D 박준영 씨가 연애하다가 퇴출할 위기에 섰을 때 그 인터뷰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한국말이 좀 어눌하시잖아요. 저 네. 32살이에요. 32살이면 여자친구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답이죠. 누구라도 연애할 자유는 어떤 사람이든 그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고, 연애를 한다고 금지된 사랑이 아닌 이상은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꿈꾸고 연애를 하는 거를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네. 이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들어오니 혹시라도 팬들이 떠날까봐 잡아야 되는 소속사 입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사과 편지로 네. 보이는데, 고육지책. 네. 근데 좋은 설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김원식 평론가 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이게 글쎄 이제 이걸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사에서 자발적으로 과연 카리나가 그러면 사과 편지를 썼을까? 그렇다면 지금 연애를 중단하고 뭐 헤어져야 되는 결론이 나야 마땅한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획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수익일 수도 있으니까 팬들 관리 차원에서 연애 못하게, 또 심지어는 뭐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가 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 심지어는 지금 외신에서는 이게 뭐냐, 연애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연애하면 오히려 더 팬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지금 실태는 또 어떻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길지는 않게요. 일단 그 이번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됐고 이제 BBC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K-팝 전체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K-팝 기획사들의 어떤 행태를 가지고 BBC가 또 인용을 했어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지수가 작년에 열애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을 때 이런 트럭 시위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오히려 물론 뭐 상대 이름을 이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지수가 좀 아깝다 이런 얘기를 보도 했었죠. 다 된 거잖아요. 지수와 안보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 보도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사마다 성격이나 컨셉이 다릅니다. 그리고 팬덤 성격도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특정 뭐 기획사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획사의 상품화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소통의 방식도 유료로 돈을 받고 채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방탄소년단의 SNS 소통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돈을 받고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삶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사실 강력한 팬덤을 형성됐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상품화한 겁니다. 그리고 열애설에 관련돼서도요, 블랙핑크 지수는 밝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Z세대잖아요. Z세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열애설을 가지고 옛날에 언론들이 비즈니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주목도도 높아지니까. 근데 별로 지금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K-팝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대중문화 전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처음에 우리 K-팝을 거의 이제 창시하다시피 한 지금의 시스템으로 만든 이 회사만큼은 옛날 방식으로 모든 아이돌들을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극단화된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만든 것이죠. 처음에 우리 K-팝의 원형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화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할 것 같고 굉장히 여신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설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채팅 서비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팬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사람 같지 않은, 일종의 유사 연애 감정을 유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더 심화되죠. 왜냐하면 1대1로 채팅을 하는 상황이라 보면은 더욱더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에스파는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컨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여성 컨셉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사가 유독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팬미팅과 뭐 앨범과 이런 상품이 가다 보니까 결국 상품화를 위해서 우리와 대한 거냐? 그럼 뒤로는 연애를 하고 있었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블랙핑크나 아니면 방탄소년단처럼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다 터놓을 수 있는 자연 발생적인 소통이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팬덤의 성격, 어떤 팬덤들이 그 아티스트 좋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혀 다른 행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두 케이팝 전체가 다 그렇다. 모든 케이팝 팬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영국 BBC의 권위를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보도였고 이거를 국내 언론들이 그대로 확대 재상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영국의 BBC 얘기를 가져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굉장히 케이팝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가디언즈에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 네. 왜냐하면 영국 차트에 우리 케이팝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알겠습니다. 결국 팬들의 변화로 전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외신의 보도를 좀 이해를 하고 또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자, 지금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5056님께서 N-팬인 50대 엔진입니다. N-이 있나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N-, 일본 우리 일본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케이팝 많습니다. 아이돌인데요. 케이팝 아이돌입니까? 죄송합니다. N-.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육아 덕질을 하는데 어린 팬들은 유사 연애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돌도 인격체인데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시죠. 아이돌도 인격체인데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 인격체도 있겠지만 법적인 인격체도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아이돌 같은 경우에 꼭 불거지는 그런 논란들 또 스캔들을 보면 뭐 계약 조항이 뭐 아주 불공정했다는 둥 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지 조항이 있다는 둥 그런데 뭐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금지령 뭐 연애 금지령 외출 금지령 휴대폰 금지령 이런 계약 조건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존재하나요? 혹시라도 아신다면 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실질적인 법적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일단락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이제 비슷한 유사 사례에서 기획사가 이 가수를 상대로 사내 규정인 연애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우리 기획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연애를 금지하고 이걸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기획사를 주장을 이제 기각한 전례가 있고요. 이제 요즘에는 다 표준 전속 계약서가 나오는데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딱 그냥 어디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가수든 배우든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획사의 의무에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 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금지하는 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이돌을 하는데 핸드폰 뺏고 남자친구 사귄다고 뭐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김현식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기획사가 카리나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가 사과 편지를 강요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그것도 있겠네요. 인격권 침해인 거죠.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시킨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대중문화 가수나 어린 친구들을 위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우리 이제 이런 가수 연예인 아니더라도 여성이면 막 대학교 다니다 임신했다고 태교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그 개인 행복 추구권, 뭐 인격권 침해한다고 해서 위법하다, 우효이다 다 판단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이석기 기자께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터졌는데 이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연애설이 터지게 되면 남성 쪽보다는 여성 쪽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카리나만 왜 저렇게 공격을 받지 그냥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부각되게 되면 왜 유독 여성 연예인에게 더 이런 공격적인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여성 연예인에 대한 환상, 뭔가 연애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팬들에게만 헌신할 것 같은 그런 환상도 한몫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열애설이 터지고 관련 보도 사진이 나오고 하면 꼭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만 어떤 성희롱이 가해져요. 지금 카리나에 대해서도 관련 댓글 같은 걸 보면 그런 성희롱성 댓글들이 많은데 그걸 두고 카리나 팬들이 하는 말이 거 봐라. 어떻게 보면 이 열애설도 자기 관리의 영역인데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키고 나니까 이렇게 성희롱의 대상까지 되지 않느냐. 나는 너의 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어떤 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어떤 성적 대상이 된다라는 논리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리나를 아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연애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두 분이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남성 연예인인 이제 이재욱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악의적인 모독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카리나는 역설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근데 그 사과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뭔가 불륜이 들켜서 얘기하는 것만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가고 나에게 돈과 시간을 써준 마이들에게 미안하다. 어떤 그런 자본주의 하에서 같이 성장을 바라던 너희들의 네. 어떤 의지를 저버려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로까지 점철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이게 성별이 다르게 좀 작동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김현식 평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필 교수께는 최근에 그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좀 여유 있는 팬심으로 아티스트를 지켜볼 수는 없을까? 너무 열광적이고 사생 팬인 것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도리어 팬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최근에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이돌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쟁 이건 뭡니까? 저도 좋아하는 뉴진스의 네. 그 오늘따라 멤버였던- 유난히 많이 해맑게 웃으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그 민지가 그 칼국수가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좀 논란이 있어서 칼국수도 모르나 뭐 이런 식의 이게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 칼국수를 모르면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예인에게 그 뭐 준공인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좀 과다한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견한 예를 들면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R200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더 중요한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이돌 어린 멤버 한 명이 칼국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그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다 모르고 그냥 물리만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아이돌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IT도 모르고 그런 것이 그 오로지 물리학만 하는 것이 미덕이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 바둑 기사 어떤 옛날에 유명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업무도 잘 못 보시고 그런 것이 어떤 미덕인 걸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돼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뉴진스 같은 경우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그러니까 아이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너그럽게 봐줄 수 그러네요. 칼국수를 모른다면 칼국수와 함께 수제비까지 선물로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너무 높은 어떤 그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네. 이런 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종필 교수가 말씀하신 RE100은 리유저블 에너지 100% 재활용 에너지 100%라는 RE100. 네. 끝으로 이번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김원기 평론가께. 네. 네.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또 아티스트를 내가 좋아하는 뉴진스 너무 좋아, 카리나 너무 좋아 이런 팬들을 마냥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런 걸 조금 완화하고 좀 유연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막 너무 공격적인 팬심을 좀
누그러뜨리고 유연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문화적 갈등과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민지의 칼국수 논쟁 같은 경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칼국수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라고 지어 칼국수도 뭔지 모르냐 이렇게 가니까 민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니 하다 보면 칼국수를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왜 모르냐 했는데 그게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카리나 같은 경우도 열애를 인정해버렸단 말이죠. 전에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열애 인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년대생 혹은 이제 알파 세대까지 이 젊은 세대들은 뭔가 항변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문이 나와가지고 이건 사과문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속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왜 카리나만 욕을 먹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특히 여성 아이돌들에 대해서 어떠해야 된다는 편견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화 지차 현상이라고 보고 이미 앞서가는 아이돌 그룹 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카니나 사태는 문화 지체 현상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걸 계속 공유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심도 달라질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지목전 토크. 스튜디오에는 이슬기 기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K-팝 시대 아이돌과 팬 문화, 좀 열성 팬들, 때로는 이제 극성 팬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과 아이돌의 달라진 태도 어떻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봤고요. 이번에는 영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번 주 초에 열렸는데요. 2부에서는 제96회 100회가 다 되어가네요. 아카데미 시상식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평론가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왜 우리가 이토록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목하는 이유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봉준호 감독의 또 기생충이 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한층 더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열리는 영화제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할리우드가 가진 파워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술 영화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도 장르물들을 많이 초청하고 또 상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르물들이 많이 진출하고 초청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베를린 영화제도 좀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동석 씨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범죄도시 4가 이제 공개되는 그런 사례까지 생겼었는데 최초 공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 공개가 돼서 또 열띤 또 토론과 또 질의응답이 있었고 뭐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 같은 경우는 대중성과 일종의 작품성, 예술성을 잘 겸비한 봉준호 감독을 일찍부터 주목을 해왔던 거고요.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 지금은 좀 약간 덜합니다만은 어쨌든 흥행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작품들이 뭐 홍상수 감독도 얼마 전에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상을 받게 되면 대중들은 안 찾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한류 현상을 되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뭐 해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한류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일반 분들은 잘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는 그렇지가 않고 극장에서도 대부분 이제 흥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작품성도 인정받고 흥행도 되고 비즈니스가 되니까 이제 아카데미가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영화제 중에는 가장 늦게 합니다. 그렇군요. 최종 완결판이죠. 네, 바로 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바로 핵무기를 다룬 핵무기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펜하이머가 7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또 감독상까지 받은 거죠. 감독상까지 받은 네, 거죠. 감독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 오펜하이머 바로 핵융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네요. 핵융합은 아니고 핵분열. 분열이죠. 죄송합니다. 분열로 폭탄이 이제, 터져야 네.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핵융합 폭탄도 나중에 이제 만들죠. 그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거. 네, 위로가 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오펜하이머가 1904년 뉴욕 출생인데요. 21살에 하버드 대학을 3년 만에 수석 졸업한 와. 순마쿰 라우데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화학 전공이었는데 나중에 물리학을 연구했고 그리고 나서는 독일에 가서 그 양자역학이 그때 독일이 중심이었는데 양자역학이 한창일 때 그 본고장에서 양자역학을 배워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세에 버클리대 물리학과 교수를 지냈었고 그 학문적인 업적 중에 이제 중요한 게 38년, 39년 무렵에 중성자별과 이제 중력 수축에 관한 논문을 3편 발표해요. 이 과정에서 그 학계에서 이제 유명한 게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질량 한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성과고 그 다음에 그 충분히 무거운 별이 이제 연료를 그 소진을 하고 나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알기로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 이 단계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 1960년대거든요. 네. 그 블랙홀이 그 단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블랙홀이 생성되는 개념.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영화에 보면은 블랙홀 논문이 출판됐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건 이제 오게티죠. 아, 그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침 그 무렵에 독일에서 그 우라늄이 핵분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면서 이거를 이제 무기로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1942년에 미국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그해 10월 달에 과학 분야 이제 책임자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실험은 굉장히 못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냥 이론 물리학자고 그렇죠. 대규모 연구진을 꾸려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노벨상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참가한 과학자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도 많았는데 상당히 좀 의외였죠. 의외였는데 그 전체 책임자인 그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좀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맷 얘기를 데이먼이 듣고. 했던 역할이죠. 네네,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천재였어요. 예, 여러모로 천재였고 그래서 뭐 언어에서도 천재였습니다. 물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를 포함해서 6개 맞습니다. 국어에 네. 정통한 나오고. 영화에서도 산스크리트어 나오죠. 그래서 그 그로브스 장군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저 노벨상을 받은 그 어니스트 로렌스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도 그 오펜하이머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똑똑하긴 하지만 천재는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천재는 오펜하이머다. 그러니까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그냥 단순히 알려진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에 아주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펜하이머였고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아니었으면 3년 안에 핵무기 개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무기 개발 때는 이제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한테 내 손에 아직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통제, 네. 그 세계 정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핍박을 받고 보안 청문회 나가서 이제 그 비밀인가 치과가 이제 취소되는 그런 수모까지 겪게 네. 됐죠. 이 교수님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셨으면 넷플릭스에서 항해가 들어올 뻔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이야기가. 예. 네. 자, 김원식 변호사께서는 오펜하이머가 노벨상을 못 받았다는 것도 이거 상당히 오늘 좋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누군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영화계의 기재 감독으로 천재 감독으로 불리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도 감독상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받았더라고요. 왜 후간에는 이제 못 받았죠. 왜 네. 올해 아카데미는 오펜하이머를 선택하고 크리스토프 놀란을 선택한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한테 대중적으로는 이제 배트맨 시리즈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인터스텔라로도 이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어떤
감독상 내지는 작품상을 받기에는 너무 대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커부터 좀 변화했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전 기류가 조금 약간 이걸 백넷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류들이 좀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놀란 감독은요. 미국적인 거를 찾는 감독이에요. 사실 그 배트맨 비긴즈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배트맨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가장 미국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오펜하이머에서 완전 꽃피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에 미국이 졌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링컨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의 미국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긴 이유는 사실 핵무기를 썼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핵무기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도 그 논쟁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본인도 이제 그 갈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국의 어떤 시작점이 됐던 이 핵무기의 개발 과정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핵무기 그 가운데에서 미국이 내었던 고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영화 기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재밌는데 미국적인 것을 살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아카데미 위원회는 선택을 한 거네요. 근데 사실 미국적인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줬던 작품도 있었어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의 탄생은 결국 원주민의 땅을 뺏었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나는 석유까지도 빼앗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역사가 사실이 아니냐. 근데 이번에 하나도 수정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작품에 관련돼서 뭐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미국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카데미는 오펜하이머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게 한편으로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주민, 다문화,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패스 라이브즈 같은 경우나 추락의 하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패스 라이브즈는 이제 우리 송하영 감독, 셀린송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혹시 손정혜 변호사는 이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설기 기자께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역을 연기한 거죠. 킬리언 머피. 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마치 봉준호 감독 영화의 송준호처럼 송강호 배우처럼 네네. 송준호가 뱉네.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데 뭐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번에 남우주연상까지도 거머쥐었거든요. 뭐 특별한 어떤 배우로서의 매력 이런 게 있나요? 이번 오펜하이머에서 보여준 매력 같은 경우는 정말 메소드 연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역할을 꼼꼼히 분석한 게 느껴졌어요. 그 어떤 파란색 눈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열기와 도끼와 천재의 광기와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능수능란하게 소통하는 그런 연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이번 영화에 소위 말해서 이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뭐 놀란 감독의 연출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인물의 시점으로부터 계속 영화가 시작돼서 끝이 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너무 길잖아요. 쇼폼 콘텐츠에 이 익숙한 이 현대인에게는 3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핸드폰 한 번 안 보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봤던 최근 한 몇 년 사이 영화 중엔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 기자님 보신 네, 영화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지 않고 네. 예, 핸드폰 메신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영화의 힘 때문에 킬리언 머피가 남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필모그래피를 보더라도 이 배우가 안나, 다크나이트, 인셉션, 또 덩게르크 상당히 곽강을 받았는데 또 여우주연상 수상 배우도 상당히 주목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엠마 스톤. 이 엠마 스톤이 두 번째 거머쥔 겁니까 여우주연상? 네, 라라랜드에서 맞습니다. 라라랜드로 네. 우리가 그냥 살포시 뛰는 그 엠마 스톤의 연기를 보면서 상당히 열광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노래도 부르는 일종의 뮤지컬 영화였나요? 라라랜드. 네, 맞습니다. 이 엠마 스톤이
또 한 번 엠마 스톤에게 네. 여우주연상이 간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요번에 이제 가여운 것들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엠마 스톤의 영화들은 조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쾌하거나 좀 발랄하거나 제가 기억하는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앤 같이 되게 명랑쾌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역할들을 그 하다 배우가 보면은 엠마 스톤이군요. 네, 가벼운 것들에선 어찌됐든 고뇌하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심리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전 같은 매력을 느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그엠을 생각했던 엠마 스톤이 완전히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연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 김원기 평론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패스트 라이브즈 이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뭐 수상과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자,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여기 패스트 라이브즈의 감독이 송 감독인가요? 송하영 감독이고요. 송하영 감독이 셀린 송이라고 불립니다. 누구의 셀린 송이 우리가 넘버스, 잘 알고 네. 있는 유명 감독의 딸이라면서요. 그렇죠. 넘버 3의 송능한 감독의 딸.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주목도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CJ의 이미경 부회장이 기생충에서도 상당히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무대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뒤에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통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페이스 라이브즈가 이제 왜 주목을 받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유럽과 미국 이쪽에서는 이민자에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도 그렇고 드라마의 성난 사람들도 그랬고 페이스 라이브즈도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 다만 그러니까 패스 라이브즈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접어보면 인연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불가라고 하지만 동양적인 어떤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이고도 또 이민자적인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연출 기법에서 굉장히 또 색다르고 교차품도 많이 하고 그 장면에서 교차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물의 어떤 심리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보여졌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본적으로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는 올라갔는데 이제 감독상 후보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차별 아니냐, 뭐 여성 차별 아니냐,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종차별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상을 2020년에 받았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7관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엠마 스톤 같은 경우도 그 시상할 때 인종차별 논란에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성난 사람들도 뭐 에미상도 마찬가지였고 스티브 연이 나왔던 작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백래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암묵적으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이제 심리가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백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딱 잘 적절하게 걸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로트 다니 주니어 같은 경우 처음으로 조연상을 받으면서 뭐 그동안에 어떤 한을 풀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패스 라이브즈가 좀 덜 부각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각본상은 전 받을 줄 알았는데 강력한 후보가 있었어요. 추락의 해부 같은 경우가 이게 프랑스 문학의 어떤 본질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법정 장면 같은 경우는 치열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잖아요.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법정 장면에서 완전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대진운이 약간은 안 좋았고 상황도 약간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맞춤식으로 좀 제작이 됐다 그런 얘기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행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한국계지만은 조금 할리우드 스타일에 맞춘 것 같았다라는
분석도 이게 나올 수 우리가 있는 굉장히 말씀이죠.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 이제 KBS의 겨울 연가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그 뒤에 3부작이 나왔었는데 일본인이 이런 거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만들었다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함의도 좀 약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걸 한번 더 되새기게 되기도 자신 있게 하네요. 만드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평론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좀 네.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이지 않습니까? 네.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가 근데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또 여우주연상은 엠마 스톤 아까 우리 라라랜드의 손정은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데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다.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꼭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영상을 어떤 한번, 뉘앙스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일단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로다주라고 하는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아이언맨입니다. 네.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전년도 수상자가 시상을 하잖아요. 네. 트로피를 건네는데 이제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브리띵 에브리에어 All at Once에 나왔던 이제 키호이 콴이라는 네. 베트남 출신의 배우가 이제 트로피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로다주가 그 트로피를 약간 이렇게 쓱 가져가면서 눈을 제대로 안 마주칩니다. 그러고 손도 옆에 안 있던 잡았죠. 맞아요. 악수도 안 합니다. 옆에 있던 백인 남성 배우들하고는 이렇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다시 시상대에 서서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어서 여우주연상 같은 경우 엠마 스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 수상자가 양쯔충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양자경으로 더 알려진 배우가 너무나 예스 마담으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트로피를 쥐고 이렇게 정확히 양쯔충이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그걸 쥐고 이렇게 쓱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엠마 스톤의 시선은 옆에 있던 절친한 배우 제니퍼 로렌스를 향해 있어요. 네, 유명한 배우죠. 그러고 로렌스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환희를 나누지만 양자경과는 별 소통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동양인들이 얘기하기로 동양인 배우들이 트로피 거치대로 전락했다. 일부러 오. 패싱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뭐 전격적으로 동양인을 차별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이너서클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주빈이 아닐 때 객식구일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배제의 감정이 네. 그 장면에서 너무 현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인에 관한 미세 차별 아니냐라는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는 아주 우리 방한을 했을 때 친근했었고 엠마 스톤은 영화 내용상으로도 라라랜드나 그 외에 다른 뭐 인터뷰를 보더라도 상당히 팬들에게 그것을 뭐 인종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서 친근했던 배우로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무시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동양인에 대한 무의식 중의 어떤 차별 내지는 뭐 무시 이런 것이 은연중에 그냥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뭐 대놓고 그렇게 그렇죠.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로다주 입장에서 보자면 오 이렇게 큰 상도 받았고 좀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백인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들 생각들 그냥 그런 것들이 좀 태도가. 태도들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상을 들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 나갈 때 그 키오이 칸이 한 번 더 이렇게 종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외면을 하죠. 한 번 더 외면한 거 가지고 사실은 맞습니다. 또 이제 너무 이거는 두 번째 저거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차가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일단은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무례하다. 일단 인종차별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 킬리안 머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년도 수상자를 존중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것과 좀 비교된 모습이 있고 그 엠마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경이 나중에 이제 해명까지 했었어요. 해명을 했는데 양자경의 해설은 뭐냐면은 제니퍼 로렌스하고 둘이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친한 사이들끼리 상을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양자경이 상을 이렇게 제니퍼 로렌스 쪽으로 가져다 주는데 그때 엠마 스톤이 좀 애매해지면서 동선이 꼬였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은 하긴 했어요. 해명은 하긴 했는데 저한테 인상적인 코멘트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양자경이 나서서 해명해야만 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본인들은 해명을 안 한. 네, 본인들보다도 왜 저런 상황에서 양자경 해명을 해야 했을까? 이런 코멘트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양저충이라는 이 배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예스 마담이거든요. 한때 홍콩 느와르를 주연발 쩌루파와 함께 좌우했던 여성으로서의 우뚝 선 산맥이 바로 양자경인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 보실 때는 이번 아카데미상의 이모저모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뭐 이 논란이 되게 안타깝게 그려졌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는데 또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그 이성균 씨 배우 모습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타임 투 세이 굿바이에서 나와서 또 오스카상 받았던 그 작품 속의 배우를 같이 추억하고 추모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리기에도 조금 마음은 무겁지만 네. 예,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오늘이 금요일이고 또 이제 불금입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영화 볼까 지금 퇴근하면서 좀 늦은 퇴근하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뭐 또 영화의 조예가 깊은 또 뉴진스를 사랑하는 우리 이종필 교수님도 계시고 각자 이런 영화 한 편 좀 보시면 좋겠다고 좀 내 마음의 영화 한 편씩 좀 추천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이석희 기자부터요. 저는 계속 얘기하다가 또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오펜하이머를 한 번 보셨어도 두 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블랙홀을 거명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보시고요. 그 어떤 작품의 연출이라든지 기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첫 번째 관람 때는 줄거리를 봤다면 두 번째는 연출을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종필 교수는요. 저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온 이성균 배우가 계속 눈에 밟혀서 네.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아저씨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자꾸 짠하게 만드세요? 네. 제가 나의 아저씨를 중간에 보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 못 본 부분 다시 몰아서 볼 계획입니다. 제가 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성균 배우 때문에 보신 거예요? 아이유 때문에 보신 거예요? 둘 다죠. 자, 손정혜 변호사는 어떤 영화, 내 마음의 영화를 좀 추천해 네, 주시죠. 요새 극장에서 이제 개봉하는 것 중에 파묘 많이들 보시러 가시는데 네. 아이들이랑 손잡고 보면 굉장히 긴장되고 흥미진진해서 또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파묘. 요즘 그렇게 1000만 돌파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가능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극장에서 이게 처음에는 무서워서들 안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면서 또 후발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갔어요. 네. 아, 이번 주말 뭐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하면은 1000만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뒷심 계속 발휘하고 있네요. 파묘. 무섭지 않아요? 저도 원래 공포 영화 싫어하는데 네.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자, 무섭지 않아서 않다고 해서 보는데 무섭다는 게 또 중평이더라고요. 그래도 무섭지. 그래도 뭐 오컬트 영화의 그 또 진면목을 보이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아주 짧게 영화 제목만 하나 김호식 변호사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듄2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저 멀리 가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KBS 열린 토론을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